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유가 뉴캐슬한테 2대 0으로 패배하면서 리그 3연패의 흐름으로 진입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뉴캐슬이 잘 준비해오기도 했고 맨유 역시 상당히 무기력하게 무너졌는데요. 경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맨유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맨유는 카드 징계로 인해서 브루노와 우가르테가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에는 지르크지가, 중원은 92년생 듀오 에릭센과 카세미로가 위치했습니다. 뉴캐슬은 4-3-3 체제로 나왔는데요. 뉴캐슬의 전설의 1군 중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마랑이스, 토날리, 조엘링톤이 조합을 맞췄고요. 센터백 바로 앞에 기마랑이스가 아니라 토날리가 위치했습니다. 오늘 뉴캐슬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전술을 준비해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높은 템포의 전방 압박입니다. 사실 이 전방 압박은 리스크가 있죠. 바로 체력입니다. 그런데 일단 뉴캐슬은 체력이 빵빵한 전반 초반에는 강력한 전방 압박을 수행하면서 맨유를 눌러놓으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왼쪽에 사진에 있는 제이콥 머피라는 오른쪽 윙어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5백일 때는 사이드백까지 가능한 선수여서 수비 시에는 제이콥 머피를 내려서 5백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머피를 이용해서 유기적인 5백 전환을 했고요. 뉴캐슬의 간판 스트라이커 이삭이 좌우 넓게 움직여주면서 경기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또 기마랑이스, 토날리 같은 킥 좋은 선수들이 반대 전환을 많이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맨유는 그런 첫 골 과정에서 뉴캐슬의 전술에 완전히 당해버리는데요. 이삭이 센터백들과 조금 떨어져서 앞쪽으로 내려와주면서 공을 받아주고 시야 열린 기마랑이스에게 리턴. 맨유가 센터백 숫자가 3명인데 그럼 이 3명 중에 1명이라도 이삭 쪽으로 나와서 붙어주면서 리턴을 불편하게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고요. 그러면서 맨유의 수비들은 약간 잉여 자원이 되는 느낌이 있었고 또 아래쪽에 네모칸 쳐놓은 부분을 보시면 마즈라위가 고든을 맡고 있습니다. 5백의 제일 바깥쪽에 있는 선수가 고든을 맡게 되었고 그 뒤쪽으로 더 넓게 루이스 홀이 뛰어들어갑니다. 이렇게 맨유는 최후방 수비가 5명이나 있었지만 골고루 퍼져 있지 않았고 한쪽에 너무 쏠려 있으면서 루이스 홀을 프리하게 냅뒀고요. 기마랑이스가 루이스 홀에게 반대 전환을 넣어줍니다. 물론 기마랑이스의 킥도 너무 좋았지만 맨유 최후방 수비진들이 골고루 퍼져 있지 않았던 게 아주 큰 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스 바깥에 있던 이삭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헤더, 뉴캐슬은 첫 득점을 성공하게 되고요. 여기서 루이스 홀이 크로스로 올릴 때 마즈라위의 견제도 타이트하지 않았습니다. 또 맨유가 최종 5백이 퍼져 있지 못한 대신에 가운데 쪽에 센터백이 많았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쪽 센터백이 많으니까 박스한 선수라도 잘 막았어야 했는데 이삭이 또 프리하게 점프 뛰게 된 건 상당히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맨유의 두 번째 골도 오른쪽에서 실점 빌미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공격 상황에서 고든이 순수 개인 능력으로 마즈라위를 제쳐내고요. 고든이 안쪽으로 좋은 역크로스, 이때 조엘링톤과 리산드로가 경합을 하게 되는데 그냥 제자리에서 점프로 막아도 리산드로가 조엘링톤을 이겨내기 힘든데 런닝 점프하는 조엘링톤은 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조엘링톤에게 실점하면서 맨유는 2대 0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경기가 2대 0이 된 상황에서는 당연히 분위기가 안 좋긴 한데 더 큰 문제는 맨유가 후방에서 빌드업 패턴도 없고 역습할 때도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 좀 의존하는 느낌이 있고 중원에서는 싸움이 안 되고 공격, 중원, 수비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은 양상을 보여줘서 경기 내용 자체도 상당히 무기력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좀 뜯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맨유가 전방 쪽에 호일룬에게 공을 떨어뜨려 놓고 호일룬이 공을 지키면서 한 턴 버텨주면 그때 선수들이 호일룬에게 붙어주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패턴이 아모림 체제에선 꽤 자주 나옵니다. 그럼 맨유는 일단 공을 지켜야겠죠. 하지만 뉴캐슬의 센터백 파비앙 셰어가 오늘 호일룬을 완전히 잡아먹었습니다. 맨유 진영으로 올라갔을 땐 셰어가 파울해서 끊고 또 뉴캐슬 진영에서 호일룬이 공을 잡았을 때는 셰어가 피지컬로 밀어내면서 호일룬 상대로 계속 승리를 거둡니다. 그럼 맨유 선수들은 호일룬을 따라 올라갔다가 다시 또 역습 수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요. 이는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을 만듭니다. 또 맨유는 중원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지금 장면이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조엘링톤이 2명에게 피지컬적인 도전을 받더라도 특유의 단단한 몸으로 이겨내면서 앞쪽으로 전진합니다. 이 2명을 이겨냈다는 건
또다시 한 명이 조엘링톤에게 붙어야 한다는 말이고, 그럼 조엘링톤에게만 소비되는 선수가 3명입니다. 이건 어떤 전술적인 장치가 아닌 선수 한 명의 개인 능력으로 3명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손해는 다른 쪽에서 생기고요. 이런 식으로 중원 싸움에서도 쉽지 않았던 맨유입니다. 또 오늘 맨유가 자신들의 중원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우가르테가 경고 징계로 경기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장인 에릭센과 카세미르가 나왔고, 마이누도 전반에 교체 투입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뉴캐슬 중원의 피지컬을 감당해내기는 어려웠습니다. 또 에릭센, 카세미르 이렇게 두 선수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동력이 확실히 떨어지는 느낌이었고, 피지컬도 안 되고 많이 뛰는 것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카세미르는 공수 양면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맨유의 이 경기에서 가장 큰 기회라고 볼 수 있는 이 장면에서 유효 슈팅도 하지 못하는 아쉬운 결정력을 보여줍니다. 맨유의 최고 주급자라고는 믿기지 않는 기량을 보여줬던 카세미르입니다. 또 양팀은 공수 전환 속도에서 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맨유가 역습할 때 아마드 쪽으로 공을 차놓고, 그리고 아마드가 드리블하고 있을 때 많은 선수가 붙어주면서 경우의 수를 늘려줘야 아마드 역시 파괴력이 올라가는 건데, 아마드가 공 잡고 있을 때 내려오는 선수의 색깔은 빨간색이 아닌 하얀색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게 아마드는 역습을 하더라도 고립되는 상황이 많았고, 개인 능력으로 1대다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많았습니다. 확실히 중원이 에릭센, 카세미르로 구성된 게 좀 컸고, 아마드를 이용한 역습도 원활하지 않았던 맨유입니다. 후반전에도 전반과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됐는데요. 맨유의 그나마 쏠쏠했던 공격 방법인 호일룬 쪽 투입, 이건 전반과 마찬가지로 파비안 셰어가 확실히 막아냈습니다. 거의 호일룬을 숨도 못 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은 지공 수비 시에는 오른쪽 윙어 머피가 내려와 주면서 5백을 형성합니다. 골고루 넓게 잘 분포가 되어 있으면서 최후방 수비를 아주 든든하게 만들었죠. 게다가 맨유가 지공 시 빌드업 템포도 빠르지 않고 반대 전환도 적어서 뉴캐슬의 5백 수비를 뚫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이렇게 2대 0으로 종료됩니다. 사실 뉴캐슬도 90분 내내 전방 압박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분명히 압박을 쉬는 타이밍이 있고 체력적으로 조금 한계가 오는 타이밍이 있는데, 맨유 역시 기동력이 뉴캐슬만큼 올라와 주지 않으면서 그 타이밍을 잘 노리지 못했습니다. 중원에서 피지컬이 밀리고 골도 먼저 먹혀있는 상황이니까 맨유에게는 단순하지만 어려운 해결책이 하나 있었죠. 바로 뉴캐슬보다 훨씬 많이 뛰는 겁니다. 아마드 쪽으로, 호일룬 쪽으로 공을 떨궈 놨을 때 맨유 선수들이 뉴캐슬 선수들보다 더 빨리 붙어주면서 역습의 경우의 수를 늘려주는 거. 또 호일룬 쪽으로 공을 투입했을 때 그게 실패했을 때 역습당하는 순간에 뉴캐슬 선수들보다 더 빨리 수비로 복귀하는 거. 지공 시에도 맨유가 템포를 낮춰서 천천히 공격하지 말고 공을 갖지 않은 선수들은 많이 움직이면서 더 위협적인 위치로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면 축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맨유가 많이 밀렸습니다. 반면에 뉴캐슬은 체력을 빡 몰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전반 초반이었고, 그 전반 초반에 2골이라는 확실한 결과를 내니까 그때부터는 템포 조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던 거죠. 맨유는 오늘 경기 패배하면서 승점 22점이 유지되었고요. 입스위치 타운이 오늘 첼시에게 승리하면서 승점 15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맨유는 진짜 강등권과 승점 7점 차이로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맨유의 다음 5경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맨유의 앞으로 남은 리그 5경기고요. 다음 경기는 안필드 원정, 사우스햄튼, 브라이튼, 풀럼,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일단 다음 경기는 현재 1위인 리버풀인데다가 안필드 원정이라 승점을 따는 건 확실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사우스햄튼전에서 경기 내용 상관없이 무조건 승리를 가져와야 하는 맨유입니다. 또 그 다음 경기 브라이튼전도 맨유에게 좋지 않은 게, 맨유가 2022년 8월 7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브라이튼 상대로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상 브라이튼이 맨유에게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풀럼도 이번 시즌 상당히 조직적으로 잘 짜여져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팰리스와의 홈경기인데 여기서도 무조건 3점 가져오는 경기가 필요합니다. 맨유가 현재 리그 14위, 팰리스가 현재 리그 15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비슷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승점 6점짜리 경기가 되니까요. 현실적으로 맨유의 강등 가능성 매우 희박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맨유에게
강등의 가능성이 1%라도 있다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맨유가 원래 홈에서는 강한 팀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아모림이 오고 나서는 홈에서 리그 3연패를 하고 있어서 이 역시도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력과 성적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있는 맨유. 과연 아모림의 맨유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